다음으로 마지막 두 작품입니다. 서울신문 되돌아오는 곰, 그 다음에 세계일보 살아있는 당신의 밤, 이 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되돌아오는 곰, 제목이 굉장히 정직한데 너무 정직해요. 너무 곰이 약간 은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곰. 반달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소설은 그냥 귀여웠어요. 뭐랄까 그냥 그 주인공 캐릭터도 일단은 뭔가 이렇게 약간 우울한데 그냥 귀여운 그런 캐릭터고, 이게 뭐 딱히 뭐 서사적으로 되게 완성도 있는 그러한 소설이고, 그 다음에 소재적으로도 뭔가 되게 참신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전반 되게 이제 정직하다, 솔직하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 세계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려는 그러한 이 노력, 애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소설. 물론 결론 부분에서 좀 되게 소박한 어떤 세계 인식으로 이제 마무리된다는 느낌은 있지만, 전반 읽으면서는 그냥 되게 이제 그 주인공도 귀엽고 곰도 귀엽고 나중에 그 주인님인가 그분도 귀엽고, 그냥 인물들이 뭔가 그 세계 전체가 그냥 귀여워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귀여운지는 모르겠는데 좀 동물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또또 때문에 또또를 좋아하듯이 그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비인간 종과 이제 그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인간 종이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끝까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약간 이제 그러한 게 좀 소박한 세계 인식이라는 그런 느낌은 든다는 거죠. 저희가 느끼기에도 이 소설이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소설들의 경향이 전체적으로 착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가 사실 좀 가장 극단적으로 착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착하면 천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착할 뻔했는데, 그나마 저한테 와닿았던 그래도 말이 있었다면 이제 우도근 과장이라는 이 캐릭터가 그게 어떤 과장이었나? 네, 근데 과장이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바뀌는데, 근데 이제 이 캐릭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와 리얼리티의 세계의 경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맞나요? 맞아요. 이게 지리산 설악산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리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박노건이라는 캐릭터가 거기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름도 노건이잖아. 네. 노건 녹즙 약간 생각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악플이 날린다고. 그러니까 되도 않는 개그.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 작가분이 좀 이렇게 되게 뭐랄까 축자적인 형태로 언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정확 어떤 말이 그대로 의미하고 일치하는 세계. 이런 세계를 만드는데, 이 노건이라는 캐릭터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 세상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 친화적인 인물이고, 웅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무리에 잘 섞여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때가 되면 되돌아오는 설악산으로 되돌아가는 이 곰에게 감정적 투사를 굉장히 하고 동일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박노건이라는 사람의 세계만이 그려졌다면, 이 사람과 곰과의 교감의 영역으로만 갔으면 이건 정말 세상에 그런 일이 이런 영역으로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우도근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현실감을 부여해 주는 그쵸. 거죠. 당신은 너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당신이 부조화하는 사람들과의 세상으로 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제 너무 정직하게 말로 하긴 해요. 박노건 씨 산에서 내려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정직한 말인데, 근데 그게 사실 이 소설가의 특징이고,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게 돌아가지 않는 거. 너무 축자적이어서 이제 곰 이름도 도돌이고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곰의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자꾸만 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게 되는 이 곰의 세상을 인간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타협하면서 받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노곤이라는 캐릭터도 자기가 어쨌거나 사람 세계에 발붙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터득해서 다시 이제 곰을 찾아가게 되는 이 이야기의 패턴이 솔직하고 스트레이트하지만 그래서 좋았다. 담백한 소설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또 유니크했다. 왜냐? 대부분의 요즘의 소설들이 다 너무 돌아가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 왜냐면 해석적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했는데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해석적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문산의 인간은 도시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악산에 곰이 마지막으로 끊겼고 인간에서 인위적으로 끊긴 곰이 그냥 자연에서 돌아왔는데 얘를 왜 자꾸 지리산으로 돌려보내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곰이 살 때를 놔두고 인간이 살 때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마지막 장면이 좀 그랬던 거예요. 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뭘 파먹고 있었잖아요. 마주치죠. 마주쳤고 파먹었는데 그걸 뭐 물론 이제 그건 이해네. 우도군 과장한테 또 얘기하면 또 부잡하다가 지리산을 보내겠죠. 그건 이해하는데 글쎄요, 이게 무슨 의미화가 결말로서 어떤 논리적 의미화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이걸 해석적 여지가 있나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또 그런 느낌은 또 안 들었어요. 물론 제가 뭐 해석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제목만큼이나 너무 뭐랄까, 그 뭐 좋게 말하면 이제 투명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오히려 저는 이 소설의 단점으로 작동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의미에서 약간의 해석적인 결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박노곤과 함께 우도훈 과장을 찾아간 그 산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작정 같이 가준 이제 동료 사원 노아였나요 이름이?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박노건을 되게 좀 굉장히 거구의 여성이기 때문에 좀 어색해하고 두려워한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스스럼 없이 박노건과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온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약간 그냥 1+1으로 가는 느낌? 그게 아니라면 약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장면에서도 박노건한테 이거는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를 거짓말하는 거가 올바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어떤 수위가 좀 약하죠. 그래서 뭔가 심층의 주제의식으로 이게 가지를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약간 이 노아 캐릭터의 애매함이 약간 조금 더 그런 의미에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소설에 보면 이제 드루이드라는 게 나오잖아요. 드루이드가 사실은 그 뭔가 주술을 부리는 짐승의 영혼을 자기한테 받아들여가지고 짐승의 그런 이제 마음을 읽고 막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샤먼, 북미의 샤먼 같은 존재인데 인디언 같은 존재인데 이 소설 자체가 사실은 드루이드 같은 존재로서의 어떤 주인공을 얘기를 하고 있고 드루이드가 되게 착하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어떤 친화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귀엽고 착한 소설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뭔가 이를테면 자연이라는 세계와 인간 세상이라는 세계를 계속해서 우도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곰이 내려와서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이제 좀 약간 경계가 흐려지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그 구분 자체가 되게 인위적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든가 명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경계를 흐트러뜨린다든가 사실은 아니야. 그런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아. 자연이든 인간이든 간에 계속 섞여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구상화하고 형상화를 잘 하면 더 좀 인상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끝까지 그냥 자연 대 인간이라는 이분법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맨 마지막으로 좀 또 애매하게 처리해버리는 게 사실은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작품을 나중에 이제 다시 싣게 된다면 좀 수정을 마지막 부분을 수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이걸 하면서 유튜브를 좀 보게 됐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뭔가 되게 이제 내 취향이랑 뭐 이런 것들과 맞는 뭐 채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들 같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유튜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거는 그냥 너무나 평범한 그냥 뭐 일상들 있잖아요. 고시원에서 그냥 밥 해 먹는 얘기, 그냥 자기 뭐 힘든 얘기 뭐 이런 거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채널들도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나에게 그게 뭔가 그 세계 자체가 잘 편집된 세계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나이브한 그런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왜 계속 보게 될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런 채널을 보고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근데 그냥 보고 나면 그렇지 뭐 약간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잔잔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 소설이 그런 소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런 뭐 현관은 수국 뒤에 있다 같은 그런 소설도 있는 것처럼 이런 소설도 되게 그냥 몸이 건조, 무취?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직관적인 어떠한 느낌이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이 저도 이제 결말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해석의 여지가 없이 너무나 이제 그냥 어떤 문자 그대로 축자적 세계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 그러한 세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세계가 주는 어떤 그런 편안함? 안락함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안정감? 보게 되는 그러한 일상과 너무나 밀접해 있는 어떠한 평범한 세계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 이 소설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보면서 뭐 곰의 동물권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거나 인간과 동물의 공존의 문제를 막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소설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말이 좀 나이브하게 난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나이브함이 우리가 이 소설의 결말을 또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점이기도 한 거죠. 왜냐면 요즘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은 도저히 어떤 하나의 세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복잡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작품을 볼 때 뭔가 너무 평론가적인 뭔가 레이어가 막 있고 그다음에 뭐 양파 껍질 벗기듯이 뭔가 계속 뭔가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두는 소설들이 좋은 소설이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정말 물 같은 소설 있잖아요. 이런 소설도 소설도 좋다. 요새는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정유정 소설은 그렇게 예전에 못 잡아먹어서 내가? 그 소설은 의미화를 찾기가 힘든 소설이었잖아요. 근데 정유정 소설은 좀 더 다르죠. 내가 정유 소설을 못 잡아먹었어? 되게 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좋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니요. 이거 왜 선정했냐고요. 정유정. 완전한 행복. 완전한 그건 장편이잖아. 들어가는 노력이 다르다. 아니 그리고 그거는 너무 찐득거려. 정서가. 난 그런 너무나 정념이 들러붙어 있는 소설이죠. 이 지리산 안반수 같은. 그렇지 이런 안반수잖아 얘는 그냥 청량함. 청량하진 않아. 청량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슴슴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살아있는 당신의 밤. 이 작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러니까 저도 그 작품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떠올라서 이거 약간 호러인가 하는 생각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주 좀 달달한 로맨스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소설은 아니고 의미가 뭐 강하게 전면에 드러난 소설은 아니었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문학 청소년이던 시절에 막 이렇게 어린이 문예 같은 잡지에 소설도 보내고 열심히 한국 문학 소설을 열심히 읽었던 시절에 자주 봤던 선배들의 소설을 읽는 느낌. 그 선배들이 이제 대충 그런 로맨스 소설을 많이 써서 이제 이런 서클에서 돌려보고 했었는데 그런 소설의 느낌을 아련하게 상기시켜주는 클래시컬하다고 해야 되나요? 클래시컬한 로맨스인데 또 요즘 어떤 감각도 좀 있는 그런 소설이어서 즐겁게 읽었고요.
특별히 이 소설에 대해서 뭔가 뭐 의미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고 근데 잘 읽히고 굉장히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되게 클래시컬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이 남자 죽은 그 전 남자친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부적응자고 그다음에 현실의 기준이나 어떤 이 표준화된 세계에 자기를 못 맞추는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와 근데 그리고 지극히 또 현실적인 여성 캐릭터 이게 두 캐릭터가 공존하고 있는 거고 두 캐릭터 사이 어떤 컨트라스트가 이 소설의 어떠한 긴장감이나 활력이라는 게 있다면 이제 그런 걸 주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점 이제 나무가 돼가고 있는 채식주의자에 시작해서 자기를 이제 식물 나무라고 생각하는 그 영애라는 인물과 그 언니 지극히 현실적인 그 언니라는 이제 두 인물 의 어떠한 이 대비를 통해서 이 소설을 끌고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소설에서 굉장히 좀 전형적인 그러한 캐릭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이라고 소설적 인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설적 인물은 우리가 현실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루틴한 일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눌러왔던 나의 어떤 또 다른 자아나 모습 같은 것들이 형상화되는 그런 캐릭터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장정일의 무슨 그 처음 소설 무슨 아담이 눈뜰 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미쳐가지고 이제 그 탬버린 치는 남자인가 그 남자가 나오고 이제 그 남자가 나오고 이게 약간 그런 식의 이렇게 현실이냐 아니면은 어떤 몽상이냐 뭐 아니면은 이런 식의 어떤 대비 같은 것들이 소설에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로맨스로 이렇게 감싼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소설에서는 이러한 인물들 현실에서 결코 끝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어떠한 그 비범함을 이 시스템 안에서 또 인정받기도 하는데 시스템 안에서 결국에는 인정받지 못한 어떤 그러한 부적응자의 그런 쓸쓸함 같은 것들을 이 여성이 이제 이 남자의 그런 사라져가는 희미한 그 빛을 찾으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남자 캐릭터와 그 남자를 좀 애도하는 그런 여자 캐릭터가 좀 잘 어울렸던 소설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구도가 되게 전형적이기도 한데 또 보편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좀 괴상한 선배, 특이한 선배 한 명쯤을 알고 있고 그 선배가 굉장히 학교 다닐 때는 똑똑하기도 했고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지만 사실은 사회 나와 보니까 종족도 없이 사라졌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험들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편적인 호소력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선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제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이 다뤄온 주제?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애도의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앞둔 여성이 잊지 못한 연인을 어떻게 보면 떠나보내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도 루게릭병에 걸린 그 연인이 버겁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별을 택했고 근데 완전히 이제 연소되지 못한 감정을 어떻게 연소시킬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선배가 과거에 했던 작업들이 다 생과 사가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선배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산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선배를 떠나보낸다기보다는 선배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저는 더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불빛 마노스인가요? 미노스. 그 영혼의 결정으로 미노스. 보인다고 하는 그게 그 산 어디쯤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결국 선배가 갔던 그 산에서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화돼 있고 거기에 우리는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선배는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당신의 밤이라는 제목처럼 살아있는데 다만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삶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걸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애도를 마무리 짓는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요런 세계관이 요런 주제가 꽤 많아요. 예. 뭔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 주제관이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만다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요 주제 자체가 제가 그다음 애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보통 이제 애도를 보통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는 분명히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마노스 미나스를 찾아가는 그 소재의 참신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까지 다다르는 그 결말이 그게 좀 많이 익숙했던 형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 정확하게 저도 같은 감정을 받았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약간 그나마 조금 차별화가 있었던 게 이 미나스 프로그램을 가져온 그렇죠. 지점이죠. 이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약간의 새로움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이를테면은 어떤 그 뭔가 좀 위독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다가 이제 GPS로 이제 환자의 위치 같은 거 그러니까 놓쳐버릴 수도 있으니까 관리자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프로그램에 이제 죽은 사람의 신호가 뜬다는 이제 설정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기본적으로 주는 약간의 참신함.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건 그냥 시스템상의 오류일 뿐이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모든 이런 오류는 없어져. 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굳이 업데이트하지 않고 이 오류를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있는데 애도의 과정을 하나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어떤 무화되어 있는 영역으로 가져가는 거. 근데 플러스 거기에 어떤 사회적인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오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연인이었던 이 신재현이라는 선배 자체가 그냥 사회로 보면 오류 같은 사람이에요.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표시된다라는 게 업데이트하면 없어져 버리지만 업데이트하지 않음으로써 이 오류의 의미를 내가 발견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포용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세 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 소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약간의 세련됨, 새로움이 이 소설의 애도의 과정을 우리가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독성 있고 의미 있게 읽어나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기술적인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작품에 좀 윤기가 더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죠. 밤이 또 다 감싸주잖아. 살아있는 밤. 뭐 선배는 삶에 집착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죽음으로 넘어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고 나서야 죽음에 대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에 그런 말도 있어요. 우기자, 필기자, 뭐 우연은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필연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라. 이게 선배가 써놨다라는 그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연하고 필연을 죽음하고 삶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이거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두 개가 뭔가 결국에는 필연으로 합쳐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주인공이.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소설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서 보면 그걸 만다라를 그리는 사람이 직접 등장한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혹은 이제 목련꽃 이미지라든지 뭐 그러한 이제 몇 가지 자연적인 사물에서 기술적인 사물 그런 너무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등장했다면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지금 현실과 이제 붙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주제는 되게 클래시컬한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면서 다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감정이고 그런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클래식한 때문에 주제지만 현대적으로 잘 변주를 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뭔가 로맨스인데 그리고 또 오글거리지 않고. 아니고 나는 그 남자 캐릭터가 물론 내 주변에 있다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맞아요. 일단 무해한 캐릭터고. 그렇죠. 네, 뭐 이상으로 착한 작품들. 착하고 귀여운. 네, 뭔가 감싸 안고 곁에 있음을 느끼고 잘 보내주는 그런 착한 작품들을 리뷰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추천 비추천은 아니고 어떤 작품을 가장 추천하고 싶은지 우리 더 착하게 다음 마무리를 이미 지어보도록. 착하지 않았어 아까. 왜 착했지?